이제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개정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실무에 적용을 하는지를 한번 봐야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첫 번째 내용이에요. 법은 개정이 되면 이제 바로 시행되는 것도 있지만 기간을 정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 시기를 중개사님들은 이걸 정확히 알으셔야 돼요. 시행 시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행 시기 요거 모르시면 안 돼요. 언제 시행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법이 지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바뀌어가지고 2년 뒤에 시행되는 게 있고, 만약에 오늘 바뀌는데 소급해서 시행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어떤 것은 소급 적용이라는 거 어떨 때 많이 되냐면, 우리 국민들에게 법이 유리하게 바뀌는 것은 연도 중에 바뀌면은 소급이 돼요.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들은. 그런데 약간 불리한 것들은 뒤로 늦춰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 법이 개정이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러면 납세자에게 약간 불리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11월 달에 지금 개정이 돼가지고 1월 1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에게 유리하니까 소급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법은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납세자에게 유리할 때만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해요. 이런 게 있어요. 납세자에게 유리할 때만 소급 적용이 가능해요. 이렇게 가요. 그래서 시행 시기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시행 시기는 어디가 나와 있냐면 법 부칙에가 나와 있어요. 부칙이라는 건 법 제일 끝에, 제일 마닥에 보면, 제일 끝에 보면 부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령을 찾아보면 그 법령 제일 하단에 보시면 부칙이 나오는데, 그 몇 조는 언제부터 시행한다, 몇 조는 언제부터 시행한다, 그 조항들의 시행 시기가 거기가 나와 있어요. 공부하실 때는 우리 시행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시행 시기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요게요. 이 날짜 하나 차이로 어떤 경우는 비과세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비과세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행 시기를 꼭 확인해 가지고 답을 해 주실 것.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네요. 이제 개정 법령을 미리 입법 예고를 하는데 이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상담에 활용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미리서 입법 예고를 하면서 이 법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하고 알려줘요. 알려주면 그걸 지금 투자하신 분들에게 지금 투자하시면 법이 언제 바뀌니까 그 전에 잔금이 납입되셔야 되겠는데요. 또 혹시 법이 바뀌면 이렇게 불이익이 따르는데 그때 잔금 날짜를 그때로 정할까요? 지금 날짜로 빨리 정할까요? 요 날짜 시기를 중개사님들이 조율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법이 나올 때 시행이 되면 언제부터 어느 날부터 이 법이 적용이 돼요 하고 날짜가 딱 지정이 돼요. 그거 꼭 기억을 하고 상담에 활용을 하시면 돼요. 만약 이걸 잘못해가지고 날짜가 예를 들어서 오늘 11월 14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4월 14일 전에 잔금이 있는 분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14일 날 잔금이 적용되면은 이 법을 적용해버리니까 납세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루 전에만 11월 13일에만 내가 잔금을 지불하면 여기에 법을 적용 안 받아서 나에게 유리하게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미리서 안다는 걸 미리서 알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세요. 이런 걸 미리서 알아버리면. 그래서 시행 시기 같은 경우를 먼저 찾아가지고 의뢰인들이 물어보시면 그 거래하실 때 먼저 거기다 메모를 먼저 해놔요. 메모해놓고 언제부터 요거는 적용이 되니까 상담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개정 법령을 사례별로 상세 설명하는 자료를 확인. 요거는 어디에서 알려주냐면 국세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를 들어가 보시면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법이 개정이 되면 그 개정된 법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Q&A를 해줘요. 이 법은 이런 경우는 어때요? 그러면 그 자기들이 이제 질문을 해요. 질문해가지고 밑에다 답을 다 달아줘요.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해요, 이거는 이렇게 해요, 답을 다 달아주니까 이런 걸 출력해서 한번 꼭 읽어보셔야 돼요.
법이 개정될 때마다 이 법은 어떻게, 왜 이게 개정이 되는지, 이걸 개정했을 때 우리 국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어떻게 유리한지 그걸 전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 설명을 한 번씩 보는 게 좋아요. 이제 네 번째는 정부 세제 정책, 이게 지금 문제예요. 정부가 먼저 발표를 해. 왜냐하면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나왔던 것을 이렇게 하자 하고 먼저 발표를 해.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법이 개정이 돼요. 자, 이게 법 개정된 게 한 발 늦어. 그럼 우리 이제 이번 시험 볼 때 우리 그 느꼈잖아요. 정부 정책은 정부에서는 뭐라 했냐면 종합부동산세에서 특별공제 3억을 해주겠다 하고 정부가 발표를 했어. 그것도 올해 이번 연도에 2022년도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3억씩 공제해주겠다 하고 딱 발표를 하고 딱 못을 박았어. 그러고 나서 법을 개정하려고 국회에다 개정안을 올렸더니 국회에서 반대해가지고 지금 통과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신문 지상에 나온 게 뭐라고 나왔냐면 현 정부에서 법 개정을 이렇게 해주라고 해가지고 개정된 게 한 건도 없어요. 아직 한 건도 개정 안 해줬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세제 정책은 먼저 정책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법이 개정이 안 돼 버리네. 개정이 안 되면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한번 정부는 해주기로 했으니까 정부 정책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법이 나중에 개정이 되더라도 언제 발표했는가 발표하는 날짜로 소급해서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는 언제 이렇게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날짜가 있고 법 개정 날짜가 있으면 정부 정책 발표 날짜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개정이 되더라도 그 전에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말을 했고 법은 11월 달에 개정이 되더라도 시점은 5월 달부터 시행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고 정부 정책 발표하면서 말을 해줘요. 나중에 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이 법령은 언제부터 시행을 해드릴 테니까 그 날짜를 딱 메모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 날짜가 메모가 잘 되셔야 돼요. 나중에 법 개정이 되면 개정된 날짜로 상담해버리시면 안 돼. 개정된 날짜보다 먼저 정책이 발표됐으면 정책 발표된 시점으로 소급해서 적용이 되니까 그런 걸 찾을 줄 알으셔야 돼요. 자, 이제 실무에 부딪히는 세법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요게 이제 중개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이제 중개사님들이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그랬잖아요. 상속세에 대한 문 열고 탁 들어와서 상속세에 대한 질문을 탁 한다. 그럼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했더니 전 몰라요. 전 몰라요. 그럼 아이고 죄송해요. 저희는 상속세는 그러면 네 그러고 가버려요. 자, 그럼 이제 상속세는 우리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일 앞에 앉아 계시고 또 여유 있게 나는 다 알아 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러면 제가 문 열고 들어와서 제가 상가 하나 거래하려는데 부가가치세 상담 좀 하러 왔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가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담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지금 난 부가가치세 우리 그런 거 배운 적도 그게 뭐예요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래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중개사님도 모르지만 세무사도 모르고 아무도 잘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거 누구든지.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부가가치세는 어떨 때 부가가치세가 나오냐면 지금 여러분 책상에 보니까 귤이 있는 분이 있네요. 자, 귤은 이거 인공 가공이 돼 있는가요? 자연 상태 그대로 지금 돼 있는가요? 그렇죠. 자연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예요. 가공이 된 것은 과세예요. 그러면 상가 건물은 자연 상태 그대로인가요? 가공이 돼 있는가요? 가공돼 있으니까 부가가치세 10% 물어야 돼요. 그런데 밑에 있는 땅은 가공이 돼 있는가? 땅은 자연 그대로인가요? 그러면 땅은 면세예요. 그러면 상가를 거래하실 때 토지는 면세지만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우리 몇 프로씩인 다 알잖아요. 부가가치세 몇 프로씩인가? 10%. 그러면 전체 땅하고 건물하고 포함해서 얼마에 거래하실 건데요? 10억이요?
그러면 10억이면 건물값은 3억이고 땅값이 7억이면 땅값은 면세지만 3억에 대한 10%니까 3천만 원만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 쉽거든요. 그런데 아니요, 부가가치세 어려워서 내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10억짜리 상가 건물을 놓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가공이 돼 있는 상태로 거래하면 가공된 것은 과세. 그런데 대신에 주의할 게 주택이 있어요. 주택을 매매할 때는 국민주택까지는 면세고 국민주택이 넘어가면 과세가 돼요. 그럼 대략 우리 국민주택 배웠잖아요. 국민주택은 얼마까지를 국민주택이라 하던가요? 80? 85? 85? 85까지 국민주택. 그럼 밑으로는 면세, 위로는 과세. 그러면 대략 85는 전용 면적이 85니까 대략 우리 아파트 평수로 몇 평 정도가 85 정도 되겠는가요? 32평이나 33평.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33평 밑으로는 거래해도 부가가치세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보다 높은 50평이나 100평이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부가가치세가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주택을 거래할 때는 부가가치세 잘 안 나오는데 상가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상가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10%, 건물 부분을 제외한 땅은 면세.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알기로 그 서울 종로에 있는 어디 큰 H 사옥을 거래할 때 건물은 1원. 건물은 1원. 나머지 다 땅값. 그렇죠. 그게 탈세. 절세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건물은 건물이 우리 배울 때 부동산 학개론 배울 때 건물은 감가상각을 할 때 대략 몇 년의 감가상각이 되던가요? 전혀 기억을 못 하잖아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건물은 몇 년 정도 지나면, 건물은 몇 년 지나면은 이제 전부 값어치가 다 없는 걸로 보는가요? 그거는 40년, 50년은 그거 너무 센데요? 20년이에요. 19년, 20년밖에 안 돼요. 그게 우리 경기 순환주기에서 건축 순환주기 있잖아요. 건축 순환주기가 17, 8년, 19년. 그래서 대략 20년 잡으시면 돼요. 대략 20년. 그럼 20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뭐 말 나오겠는가? 재개발, 재건축 말 나오겠죠. 그때부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건물에 대한 값어치가 얼마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인가? 0. 0으로 하면 거래가 힘드니까 그래서 20년 지나는 건물을 가격을 1원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뭔 말 하는가요? 말 못하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한 푼도 안 내고 거래 끝났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님들도 단독주택 같은 게 있으면 건물 가격은 0으로 쳐버리고 땅 가격을 많이 치고, 그런데 이게 국민주택 규모가 넘어갈 것 같으면 그런 행위를 해버리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합당하면 되니까, 합당하기만 하면. 그런데 지금 신건물을 그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겠죠. 신축 건물이면.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아주 오래된 건물이라면 건물 가격이 낮고 땅 가격을 높여가지고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택을 임대할 때는, 우리 주택을 임대할 때는 거래가 아니잖아요. 주택은 임대할 때는 면적 크기를 불문하고 면세예요. 임대는 우리 집을 50평짜리를 임대하든 100평짜리를 임대하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예요. 그러니까 주택 임대할 때는 부가가치세 고려를 하시면 안 돼요. 상가 임대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고려가 되는데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주택을 매매할 때는 국민주택이 넘었을 때만 부가가치세가 고려되고 국민주택 규모가 아니면은 요거는 부가가치세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거래를 하더라도 가공돼 있는 것이다 그럼 부가가치세 10% 있어요. 가공돼 있으면. 가공 안 돼 자연 상태 그대로면 면세예요. 자연 상태 그대로면. 그래서 혹시 이제 문제를 질문을 하시면 이런 거 꼭 생각을 해주세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답변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세법이 제 생각이 어디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합격을 하신 분들은 절대 내 개인적으로
제가요, 제 생각은 이런데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법을 하시는 분들이라 이제는 내 생각은 무조건 버리시고 법대로만. 그럼 법하고 법대로 설명하면 의뢰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중개사님이요, 왜 나에 대해서 나를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정부 편에 서서 이야기하시네요? 아니 중개사님이 그렇게 나오면 나 섭하지 그래요. 당연히 섭하죠. 왜? 정부가 세금 내라는 대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살짝 돌려가면서 이야기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든지 법대로 이야기를 하시되 의뢰인에게 기분 상하지 않도록 의뢰인 편을 들어준 척 하면서 정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정부에서 시킨 대로 대답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 근데 뭐만 물어보면 이거는 이래 돼서 세금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세금이 계산되는데 요거는 조금 세법이 좀 이상하네요. 이상하기를 뭘 이상해요. 법대로 지금 말하면서. 그러면서 의뢰인에게 꼭 혜택 준 것처럼. 절대 혜택이라는 거 없어요. 그래서 개인 생각으로 답을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즉답하는 것보다는 확인하고 답변하시고, 확인하고 답변하시고, 꼭 그 자리에서 이건 이래요, 이건 이래요 이러면 안 돼요. 바로 대답을 해버리시면 틀릴 확률이 있어요.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세법을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물어본다고 그냥 대답해버리시면 큰일 나요. 그걸 꼭 확인할 때는 책을 찾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확인한 후에 의뢰인에게 그 자리에서 같이 확인하면서 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하면서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법을 찾아서 점검해보고, 이건 법이 지금 현재 법령이 이러니까 여기는 혜택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그 자리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게 이거예요. 모른다고 답변을 피하면 안 됩니다. 모른다고 답변,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어느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면요, 우리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래요. 그럼 나가면서 그래요. 모르면서 못 알아 일을 해? 대놓고 그래요. 대놓고 들으라고 문 열고, 다 나가기도 전에 알죠? 그러면서 뭐 문 열고 있지? 그러고 가요. 그럼 뒤에서 들으면 진짜 짜증나버리죠. 그래서 모른다고 답변을 피하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한 후에 대답을 하실 거. 왜냐하면 세법은 일반인들도 몰라요. 국민들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즉답하는 것보다는요, 이 부분은 건이 좀 복잡하니까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제가 언제까지, 내일까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자료만 받아놓고 그 자료를 그 의뢰인이 가시면 세무사하고 상담해보고 나서 메모했다가 그대로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하고 상담하기 힘들다. 그럼 방법은 무슨 찬스를 쓰면 된가? 거기 전화번호가 다 공개돼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전화가 와요. 예? 맨날 전화 오는데,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요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좀 복잡하다 그러면 제가 전화 주세요 그래요.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전화로 상담 다 해줘요. 일일이 상담해줘요. 다 해줘요. 그러면 집에서 그래요. 아니 무슨 시험도 끝났는데 뭔 이런 것까지 알려주냐고 그래요. 그게 막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실무할 때 그게 돈이잖아요, 돈. 예. 이게, 그 예전에 제가 쓰던 용어가 있는데 그 서비스 이름이 있어요. 이런 서비스를 무슨 서비스라는지 혹시 아신가요? 그거는 AS라고 하는데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실무하실 때 너무 힘드니까 다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서비스 이름을 최근의 용어가 아프다 서비스. 예? 그렇죠. 아프다 서비스는 받으셔야 돼,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질문을 많이 하셔도 그냥 어떻게 질문이 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글을 쓰다 보면 그 전달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전화로 소통하면서 제가 자꾸 물어볼 거예요. 나중에 혹시 저하고 세금 사례 때문에 상담할 일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뭔가를 물어보는지를 그걸 잘 터득을 하셔야 돼요. 의뢰인에게 최대한 세금을 내가 상담하기 필요한 걸 다 물어보셔야 돼요. 세무서 직원처럼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어쩔 때는 상대방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알아야 답변이 되니까 그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다 물어보고 나서는 나중에 가서 이건 좀 힘든데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되겠는데요. 알려줘요. 상황을 또 알려줘요. 그러면 그 하나씩 제가 설명을 다시 해줘요. 그러면 이건 도저히 안 되네. 이거 이 서류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럼 그 서류를 어떻게든지 만드세요 하고 서류를 알려줘요. 그 서류 발급 받아가지고 제출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제출하시면 돼요. 근데 안 된다는 건 처음부터 제가 이거는 안 되겠는데 하고 안 된다고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안 되면 안 된다고 알려드리고, 가능성 있으면 이런 서류가 필요하면 그 서류를 찾을 수만 있으면 되겠네 하고 서류를 알려줘요. 그럼 그거 어떻게든 구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절대 피하지 말고, 나중에 그 자료를 누군가에게 확인하면 분명히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하고 소통해가지고 다시 알려드리면 돼요. 그럼 그분들은 그게 도움이 되는 거지,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들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늘 아주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다음 세금 계산은 간단한 상담은 진행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이거예요. 서류 작성은 절대로 중개사님이 하시면 안 돼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서류 작성하시면. 아니요, 간단한 건요, 저희가요 중개사 사무실에서요 서류까지 작성해 주고 있어요. 아주 똑순이처럼 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 뭔 소리 하세요 그래. 나중에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래요. 그래서 세무서 직원들도 서류 작성 세무서에 가면 안 써줘요. 세무서 직원도 안 써줘요. 왜냐하면 그 세무서 직원이 써주면 나중에 세무서 직원 당신이 써줬잖아요. 책임지세요 그래요. 아니 그때 그걸 못 쓴다고 해서 제가 써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써줬잖아요 그래요. 어르신들이 어서 꼭 그래요. 저요, 나 글 못 써요 그래요. 글을 못 써요. 아니 정말 써주라니까요. 아니 우리도 안 된다니까요. 그럼 그 앞에 세무사 사무실 있으니까 거기 가서 오세요 그래요. 그러면 꼭 어르신들이 옆에서 나 좀 도와주라고 막 그래요. 그럼 세무서 직원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요즘 써주질 않아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혹시 이야기하면 제가 무슨 도안은 드릴 텐데 직접 자필로 쓰세요 그래요. 중개사 사무실에 써드리지 마시고 그분이 직접 쓰게 하셔야 돼요. 그분이 직접 본인이 손으로 쓰게 하셔야지, 우리가 서류를 작성해서 그 서류를 우리가 내가 작성한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안 돼요. 특히 세금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세금은 절대 중개사님이 직접 계산해가지고 서류 작성해가지고 의뢰인에게 이렇게 신고하시면 돼요. 이런 행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이제 세금 상담은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세법 내용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상담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은 하지 말아야겠는가? 직접 작성하지 말라는 거. 절대 직접 작성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상담은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서류 작성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은 이렇게 계산해요 하고, 계산은 한다는 거 방식만 알려주는 거예요. 방식만 알려주시고 계산 실제 서류에다는 그분이 쓰시고, 우리는 절대 서류에다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써주시면 안 된다는 거. 상속세, 이제 요거는 좀 들어놓으셔야 돼요. 상속세 상담은 진짜로 복잡해요. 지금 현재 상속세는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그것도 여기까지만, 개괄적인 상담만 하시고 구체적인 상담은 무조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사무실로 토스하실 것. 상속세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마지막 날 배울 거예요. 마지막 날 상속세 이론하고 사례를 다 배울 거예요. 이론도 설명할 거예요. 거기는 그 다른 부분은 이론이 어느 정도 돼 있는 분들이 돼 있으면 그건 빼고 사례 위주로 설명하는데, 상속증여세는 이론하고 사례를 같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쪽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실무 사례를 들으시면 분명히 상속세 상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은 들 거예요. 느낌은 드는데 절대 구체적인 상담하시면 안 돼요.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다음 이제 증여세 상담은 이건 아주 단순해요. 증여세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실무 사례를 일단은 분석을 하시면 돼요. 증여세는 사무실에 들어오시면 증여세 상담은 그냥 오늘 이제 이번 과정에서 증여세 배우시면 증여세는 아마 전문가가 되시면 돼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오늘만 가지고도 증여세 상담은 가능하실 거예요.
오늘만 가지거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계산기를 지금부터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부동산 계산기 어플을 이제부터 하나 이제 설치를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계산기를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에요. 부동산 계산기라고 하나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잘 하셔야 돼요. 부동산 계산기를 플레이스토어에서 요 어플이 나오면 이거를 이제 설치 버튼을 누르세요. 설치 누르시면 요 집 모양으로 돼 있는 게 요 모양으로 돼 있는 게 이제 어플이 하나 뜰 거예요. 자, 어플이 뜨면 요게 어플이 뜨시면 이제부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이론이 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1년 동안 나 1년을 보상해라 막 그럴 거예요. 지금 이제 나의 1년을 보상해라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자, 이제 다 설치하셨으면 부동산 계산기를 먼저 클릭을 해보세요. 자, 부동산 계산기를 클릭하시면 자, 요 화면이 나올 거예요. 요런 화면이요. 이렇게요. 이렇게 화면이 부동산 계산기 화면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오면 이제부터 자료를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계산기를 활용해서 이제 세금을 계산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연습. 이제부터 이제 취득세부터 연습해요. 취득세 우리가 세율 엄청 암기 잘했는데, 자, 그럼 이제 요 계산기 안에 보면 취득세라는 게 하나, 둘, 셋 중간에 취득세 세 번째 칸에 중간에 취득세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취득세 한번 누르세요. 누르시면 취득세 계산에서 중간에 매매, 증여, 상속, 원시 이게 다 떠요. 다 뜨죠? 그럼 그 중에 주택 매매니까 매매 쪽에 이제 클릭이 돼 있고 그다음에 주택 95제곱미터 이하 95 이하라고 해서 밑에 40, 60, 85, 85 근데 85 밑으로 화살표가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그대로 놓으시고 그다음에 취득 가격 6억이니까 이제 바로 밑에 보면 취득 가격 금액 넣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금액. 거기에 6억이라고 6억만 넣어보세요. 자, 6억. 자, 밑에 보면 숫자로 6억이라고 뜰 거예요. 6억이라고 뜨면 그대로 놔두시고 바로 밑에 취득세 계산이라고 바로 밑에 계산기에서 취득세 계산하고 누르세요. 자, 계산하고 누르면 6억이니까 우리 주택을 무주택자, 집 없는 사람이 집 하나를 샀는데 6억 이하인 경우는 우리 배울 때 몇 프로 세율이라고 암기했는가? 근데 이제 그거 필요가 없죠. 써줬잖아요. 1%라고. 1%하고 지방교육세, 농어촌 농특세가 안 나오네? 자, 우리 이제 배울 때 이거 배운 적이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가 나오면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농특세가 없네? 왜 없냐면 85가 안 되니까 농특세가 없는 거예요. 자, 85가 넘으면 농특세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에 대해서는 농특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울 때는 농어촌 특별세도 있는데 왜 농어촌 특별세가 없어요?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그거는 국민주택 규모니까 제가 특별히 농특세 빼드린 거예요. 그러면 돼요. 우리 사무실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서 특별히 농어촌 특별세는 빼드린 거예요. 이렇게. 그럼 농특세 없고 다 합치니까 취득세 얼마 나왔는가? 660 나왔네요. 계산됐네요. 봐요. 시험장에서 계산하라면 핸드폰 내놓고 계산하면 몇 년간 우리 시험 못 보는가? 5년간 시험 못 보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합격한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이야기예요. 합격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연습해 봤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자료로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사례는 85 이하이고 6억이고 조정 대상 지역에. 그런데 여기는 2주택이네 이제. 자, 그러면 자료를 위로 올라가서 이제 주택을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을 누르세요. 자, 두 번째 2주택에다 누르세요. 자, 위로 올라가 보시면 2주택이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을 또 누르세요. 자, 조정 대상 지역 누르시고 그다음에 금액은 그대로 6억이고 밑에 취득세 계산하고 다시 눌러보세요. 자, 취득세 계산 누르시면은 그러면 세금이 얼마로 바뀌었는가?
5,040만 원. 왜냐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 집이고 조정 대상 지역이면 몇 배로 중과세하고 2배. 2배로 중과세하는데 4% 플러스 4% 곱하기 2배. 2% 곱하기 2배니까 2는 4. 그럼 둘 합치니까 8%죠. 8%인데 거기에 지방교육세가 붙어놓으니까 5,040만 원. 지금 집 없는 사람이 집 한 채였을 때는 660. 조정 대상 지역에 두 번째 집을 사니까 5,040. 이거를 어떻게 의뢰인에게 상담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집 하나 있을 때는 상담을 해줘야 되는가 안 해줘야 되는가? 해주긴 왜 해줘요? 본인이요 집 하나면 660인데 집 두 개면 5천만 원인데 이거 두 번째 집이니까 5천인데 이렇게 상담하면 겁을 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집만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법이 5,040만 원 세금이 나오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 5,040만 원 세액 준비하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만 설명하는 거지. 한 개였더라면 660이었어요. 그러면 억울 아까운데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 그런데 처음부터 두 번째 집이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번째면 세금이 세다는 걸 이미 알고 오신 분에게도 660이란 말을 해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충격을 받아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그러면 우리 사무실에 나가서 잠깐 생각해 보는데 우리 사무실 또 들어온가? 옆집으로 가버린가? 옆집으로 가서 거기서 거래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더 적은 걸 말하시면 안 돼요. 적은 걸 말하면 안 돼요. 있는 대로 두 번째 집이니까 집 한 채 있고 두 번째 집이면 반드시 이렇게 세금이 세다는 것을 분명히 이분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센 것을 그대로 알려주시면 돼요. 자, 이제 사례 세 번째로 이제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 3주택으로 이제 클릭해 보세요. 자, 3주택이고 85 이하이고 6억이고 조정 대상. 똑같네. 이제 3주택이고 조정 대상이고 6억이다. 그러면 이제 취득세 계산 한번 다시 눌러봐요. 자, 취득세 계산 누르니까 이제 세금이 얼마로 바뀌어버린가? 7,440으로 바뀌어버리죠.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이제 제가 세 번째 집인데 조정 대상에서 세 번째면 몇 배로 중과세 했고 4배. 4배니까 12% 세율이라는. 보니까 12% 세율 맞네. 암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암기할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좋네요. 기계가요. 합격하니까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세금은 계산 다 돼. 이 계산된 것을 요거를 카톡으로 전송할 수도 있어요. 그분에게 이게 전송도 가능해요. 전부 다.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계산되어 있는가가 다 설명이 돼 있어요.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설명된 것을 요거를 카톡으로 전송해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전송하실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취득세가 7,440만 원이어야 하고 정확한 액수로 말해서는 안 돼요. 이거를 대략 한 7,50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법무사 비용이나 중개사 보수가 있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토탈 얼마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인 중개사 보수까지 같이 준비를 해와요. 안 그러면 7,400만 딱 준비해와요. 이것만 준비해오니까 중개사 보수는 지금 돈 없어서 못 주겠어요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꼭 이 액수가 나왔다 해서 정확한 이 세금 액수만 알려주지 마시고 추가로 중개보수라든지 법무사에서 필요한 보수가 얼마나 더 들어가는가를 꼭 확인해 가지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취득할 때 총 필요한 비용이 어느 정도네요 하고 그걸 알려주셔야지 이걸 그대로 카톡으로 전송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것은. 자, 이제 주택 증여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주택 증여. 그럼 다시 위로 쭉 올라가서 이제는 매매가 아니라 증여 쪽을 클릭해 보세요. 자, 증여. 증여를 클릭하시고 이제 주택이고 시가 표준액이 2억이네요. 자, 그러면 시가 표준액이 거기에 시가 표준액 2억을 입력을 시켜보세요. 자, 시가 표준액 2억을 입력을 시키고 2억을 입력을 시키고 거기 위에 조정 대상이라는 걸 지우세요. 조정 대상 여기는 조정 대상을 먼저 지워보세요. 지워놓고
윗물에 지우지 마시고 검색하시면서 조정 대상을 지어놓고 취득세 계산을 먼저 눌러보세요. 그러면 3.5%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세금이 760만 원 나와요. 2억짜리를 시가표준에 2억짜리를 증여받으면 이번에 취득세 내야 될 게 760만 원 취득세를 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위로 올라와서 조정 대상 지역을 클릭하고 취득세 계산 눌러보세요. 자, 조정 대상 지역을 클릭하고 눌러보세요. 똑같네. 왜 똑같는가요? 그렇죠. 이게 세법을 이론을 공부하신 분하고 이론 안 하신 분하고 차이점이 지금 나타나는데 3억이 넘지 않았잖아요. 우리 배울 때 이렇게 배웠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억이 넘는 집을 증여를 받았을 때는 4배로 중과세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 주택 증여이고 시가 표준액 5억이에요. 자, 그러면 시가 표준액 이제 5억짜리 증여하고 시가 표준액 2억이 아니라 이제 5억으로 바꿔봐요. 자, 5억으로 바꾸고 바로 조정 대상 지역을 먼저 지우고 먼저 계산해 보세요. 조정 대상 지역을 지우고 취득세 계산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5억에 3.5%에서 1,900만 원 세금이 나와요. 1,900. 그런데 다시 위로 올라가서 조정 대상 지역을 클릭하시고 계산 눌러보세요. 자, 얼마로 바뀌어버린가요? 6,200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를 상담을 해줘야 돼요. 아니 갑자기 금액이 2억이었을 때는 2억 증여했을 때는 어차피 똑같았는데 갑자기 5억이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 중개사님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즉답을 해야 된가? 확인하고 알려줘야 된가? 확인하고.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확인할 것도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가 표준액이 3억이 넘으셔가지고 3억이 넘는 걸 증여했을 때는 12% 세율로 바뀌다 보니까 세금이 세져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의뢰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증여할 때 그냥 3억 밑으로 2억만 증여합시다. 그러면 2억만, 5억짜리를 2억만 증여하면 세율이 12%겠는가 3.5%겠는가? 즉답하지 말아야겠잖아요. 즉답하시면 나중에 진짜로 후회한 일이 생겨요. 여기서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이런 사례가 있어요. 시가 표준액이 3억이 넘는 집을 내가 1억만 증여를 받아도 넘긴 사람, 준 사람의 전체 금액이 3억이 넘었기 때문에 12%를 적용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례에서 전부 다 배워놓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러면 3억만 안 넘으면 되잖아요. 그래요. 3억만 안 넘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3억을 넘으셨잖아요. 전체 시세가. 그러면 시가 표준액은 우리 뭐하고 똑같은 말인가? 어디서 시가 표준액 조회하면 되겠는가? 아니 앞에서 해드렸잖아요. 부동산 알림이 그 공시가격 그게 시가 표준액이에요. 공시가격이. 그러면 지금 아파트 시세 조회해보니까 시세 공시가격이 지금 3억이 훨씬 넘으셨어요. 3억이 넘었는데 거기서 3억이 안 된 1억만 증여를 하더라도 그래도 12%로 가요. 넘기는 전체 금액이 3억이 넘으셨기 때문에 그거는 세율이 높은 율을 적용해야 하니까 그렇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상담을 해 주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씩 또 이제 배워 가실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사례 6번을 봐요. 증여. 그럼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이외에 했을 때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 했을 때하고 세금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죠. 3억이 넘었을 때는 반드시 조정 대상인가 조정 대상이 아닌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는 건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최근에 며칠 전에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서울 인근 이쪽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풀린 거 아시죠? 다 풀렸어요. 그러면 풀릴 때 뭘 제일 먼저 보라겠는가? 그렇죠. 시기. 언제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가? 오늘 발표를 했는데 오늘인가 내일인가를 알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발표할 때 오늘 지금 발표하면서 내일부터 적용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발표하면 내일부터. 왜냐하면 오늘 0시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 시점을 납세자에게 유리할 때는 소급이 되니까
그날부터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날짜들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건 그날부터, 어떤 건 다음 날부터. 그러면 만약에 조정대역으로 해제된다는 걸 내가 미리서 알았더라면 지금 징계를 했어야 된가? 기다렸어야 된가? 기다렸어야죠. 조정 대상이면 세금이 세니까 조정 대상이 풀릴 때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면 세금이 지금 얼마가 줄어드는가 봐요. 여기서 지금 똑같은 액수인데 예를 들어 5억짜리를 12% 6,200에다가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면 세금이 얼마로 줄어드는 1,900이에요. 그럼 대략 얼마 정도가 줄어드는가요? 한 4천, 5천 가까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기다렸는데 4, 5천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금액이 5억이니까 그래요. 이 금액이 더 높아졌을 때는 금액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을 정확하게 알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으로 양도소득세로 가면 이제 앞으로 빠져나오셔야 돼요. 자, 부동산 계산기로 다시 나와보세요. 자, 부동산 계산기로 나오시면 양도소득세, 양도세라고 해서 제일 윗줄 중간에 있을 거예요. 자, 양도세 눌러보세요. 우리 양도세 계산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와가지고 내가 계산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알면 바로 계산돼 버리죠. 바로. 자,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1주택이고 1주택자고 다른 지역, 조정대상 지역 클릭을 해.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조정대상 클릭하고 2년 거주했으니까 2년 이상 거주 거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취득 가격 이제부터 하나씩 넣어보세요. 취득 가격은 5억. 자, 취득 가격은 5억. 양도 가격은 10억. 양도 가격 10억. 필요 경비는 2천. 취득 일자, 이건 날짜 잘 줘야 돼요. 2020년 10월 10일 2020 10월 10일 숫자만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양도 날짜는 2022년 오늘 2022 11월 14일. 자, 이렇게 여기까지만 딱 해놓으시고 2년 거주함 그랬으니까 밑에 거주기간 연수만 넣으라겠잖아요. 연수, 그러면 이 자만 넣어보세요. 2차 거주기간 2년 하고. 자,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계산을 딱 눌러보세요. 자, 양도세 계산 누르니까 양도세 세금 얼마 나왔는가요? 왜 0 나왔는가요? 1주택이고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고 조정대상 지역일지라도 몇 년 거주를 했으니까 2년 거주했으니까 세금은 없으십니다. 자, 세금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말 멘트가 중요해요. 자, 세금이 없으니까 세금 신고 어떻게 해야 된가요? 파요. 중개사님들이 다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그래요. 비과세니까 집에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가만히 쓰시면 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비과세인데 뭘 신고해요? 뭘? 비과세인데 정부가 세금을 안 받는다는데 뭘 내가 신고하냐고. 할 게 뭐 있냐고. 없어요. 없어도 하기는 뭐 그거는 세금이 있을 때 세금이 계산이 되는데 세액이 안 나오더라도 신고하는 거고 세금을 계산해서 세금이 안 나와도 세금 과세는 신고하는 거고 비과세는 아예 정부가 과세권을 포기했으니까 세금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런 경우는 비과세였네요. 자, 그러면 이 사례에서 보니까 양도가액이 5억이 취득가액이 5억이요 양도 그러면 5억 정도 차이 나네요. 5억 정도 차이 나는데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네. 와, 이 사람 좋겠네. 그러면 이분한테 세금이 실제로 집이 하나가 아니라 만약에 집이 2개다 그럼 제일 위로 올라가서 집을 이 상태 그대로 놔두고 2주택자로 바꿔보세요. 자, 집 2개로 바꾸시고 양도소득세 계산만 그대로 눌러보세요. 그대로 누르시면 세금이 얼마 나오는가요? 1,800이 아니라 1억 8천. 1억 8천. 지금 안 나오다가 나오니까 1,800이라고 지금 읽고 있는데 1억 8천, 1억 8천. 집이 2채면 이런다는 이야기예요. 2채면. 2채면 이렇게 되는데 아니 그러면 이분에게 우리 거리 하시려면
이제 중개사님 옆에서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조정을 해야 되는데 혹시 비과세니까 세금을 하나도 안 내시고 만약에 집이 세금이 나온다면 1억 8천 정도 세금 나오는데 아마 좀 유도리 있게 한 몇천 원, 2, 3천 원 좀 우리 유도리 있게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중개사님이 옆에서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걸. 그래서 물건을 사신 분들에게는 조금 낮게 또 파는 사람도 이건 손해본 건 안 갖고 그래도 이분이 2개였더라면 대략 2억 정도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 한 푼도 안 내시니까 어느 정도 좀 유도리 있게 조금 거래해서 혹시 이분이 좀 힘들다 하면 한 1, 2천만 좀 밑으로 낮춰서라도 거래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의뢰인들은 분명히 세금을 먼저 알려주면 말을 해줘요. 이 정도 한 2억 정도면 그 정도는 제가 빼드릴 수 있어요. 나중에 조정 잘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2천 정도는 제가 그 유도리 해드리는데 근데 2천 만약에 1,000만 원만 깎아주면 제가 중개사님에게 1,000만 원 더 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2천을 깎아주려고 하면 어떻게든 1,000에서 조정을 해야 된가? 1,000에 조정하고 1,000은 받아야 되죠. 그런 경우를 중개사님들이 잘 하셔야 돼요. 중간에서. 그래야 부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을 이렇게 계산을 바로바로 하실 줄 알아야 돼. 이제는 우리도 세금 양도소득세 전문가 이제 전문가 됐어 이제. 봐요 됐잖아요. 됐잖아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사례 한번 더 봐요. 자, 이제 양도 똑같이 해놓고 똑같이 하고 이제 양도 가격만 바뀌었죠. 양도 가격만 이제 얼마로 바뀌었는가요? 15억. 자, 그러면 15억으로 왜 15억으로 바뀌는지 이제 한번 볼게요. 15. 그다음에 필요경비 2천, 그다음에 날짜 취득 날짜, 양도 날짜 모두 다 똑같아요. 그리고 앞에 1주택으로 바꾸세요. 지금 2주택이라고 돼 있는데 1주택으로 다시 바꾸세요. 자, 1주택으로 바꾸시고 양도소득세 계산 눌러보세요. 거주 기간 2년 넣어보세요. 거주 기간 그냥 2년 그냥 넣으시면 돼요. 넣고 양도소득세 계산. 자, 계산 눌러보시면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왔는가 보세요. 얼마 나왔는가? 5,900.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5,900이에요. 그러면 한 6천 정도 세금 낸다는 이야기예요. 6천 정도. 1주택이었을 때 이런다는 이야기예요. 1주택이었을 때. 그럼 이분이 이제 2주택으로 바뀌어볼게요. 자, 저 위로 쭉 올라가서 2주택으로만 다시 바꿔봐요. 바꿔놓고 양도소득세 계산으로 가보세요. 이제 얼마로 바뀌었는가요? 사업 1,200이네요. 자, 그러면 이분은 2주택인데 이 정도였어요. 자, 그러면 다시 자, 그 이상으로 가보세요. 자, 그 이상 2주택 그 이상으로 가고 나서 양도소득세 계산 눌러보세요. 똑같죠? 똑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똑같아요. 왜 지금 현재까지는 똑같냐면 조정 대상 지역일지라도 내년 5월 며칠까지는 할증과세가 안 되니까 5월 봐요. 날짜를 정확히 하라 했죠. 우리 대통령 취임 날이 언제였는가요? 5월 10일. 올해 5월 10일이었으니까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만 유예를 시켜주는. 그래서 내년 5월 9일까지만 세금이 이 정도예요. 그런데 내년 5월 9일이 넘으면 이것보다 세금이 훨씬 더 뛰어요. 20% 할증과세니까. 집이 2개면 20% 할증과세니까 여기에 20% 할증, 3주택이면 여기에 30% 할증이니까 세금이 무지막지하게 뛰어요. 어마어마해요. 지금은 그 할증이 유예가 됐기 때문에 유예 기간에 계산하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주택 보유자로 이제 다시 이제 해봤으니까 알겠죠? 2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양도할 때 이 내용 그대로 똑같이 해놓고 이제 거주기간 5년. 자, 거주기간 5년으로 바꿔봐요. 자, 거주기간만 이제 한번 바꿔볼게요. 조정 대상 지역이고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이제 아니요 1주택이었을 때만 나와요. 거주기간은 제일 앞에 1주택이었을 때 연수 거주기간 연수 5년 하고 눌러보세요. 자, 5년 누르시면 이제 양도소득세가 얼마 정도 나왔는가요? 5,954만 3천 원. 왜 이렇게 나왔는지 혹시 왜 앞에 거하고 조금 달라졌죠?
자,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달라졌죠. 1세대 1주택이었을 때 몇 년 이상을 보유했을 때는 보유기간에 4%, 거주기간에 4%씩 적용했다. 2년 이상 보유했으면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했으면 보유의 4%, 거주의 4%. 그렇게 해서 토탈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여기가 또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몰라도 밑에 쭉 내려보세요. 밑에 쭉 내려보시면 계산한 식이 나오죠. 계산 결과 해설하고 나올 거예요. 해설. 이게 어느 정도 이게 해설 나오면 보면 이거는 고가주택이네. 고가주택에 대한 계산이니까 15억이니까 15억에서 12억까지는 비과세고 12억을 초과하는 것만 과세로 계산돼서 그래도 이렇게 나왔네. 그런데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이 경우에 1세대 2주택으로 바꿔보면 이제 비과세가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계산 2주택이라 해놓고 계산 눌러봐요. 그러면 이 경우에 세금이 얼마로 또 올라가는가? 이걸 이렇게 보여주는 순간 이분이 거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누가 거래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금이 너무 적은 걸 보여주고 나서 나중에 센 걸 보여주면 절대 거래 안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다 물어보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세금이 얼마예요? 하고만 딱 말해주면 돼요. 그럼 내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돼. 이 세금이 얼마예요? 하고 4억 2천이에요? 하고 4억 2천 정도 나와요? 하고 말을 해줬어. 그런데 혹시 그러면 다른 집을 다 정리하고 다른 걸 다 정리하고 요거 하나만 남으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1주택으로 바꿔놓고 계산 딱 해줘요. 자, 그러면 1주택으로 바꿔놓고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얼마로 줄어들어 버린가요? 5,900. 그러면 나머지 집을 먼저 거래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것 좀 처리해요. 그러면 그 거래는 누가 해주면 된가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그거는 책임지고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래 한 건을 하고 있는가? 여러 건 할 수 있는가? 여러 건. 그러니까 다른 집을 다 팔게 만들어야 돼. 세금이 세다는 걸 알려가지고. 세금이 세다는 걸 알려주면 다른 집 거래를 안 하고는 못 빼게. 그걸 다 거래해야만 여 세금이 5,900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면 못해도 3억 5천, 3억 6천 정도 세금이 줄어드니까. 다른 집을 거래했을 때 세금이 1억만 나와도 이 사람은 다른 집 먼저 팔아버리겠는가? 안 팔겠는가? 팔아버리죠. 4억 천인데 거기서 5천이니까 3억 5천 정도 차이 나니까 세금 1억만 내더라도 2억이 남으니까 그래서 그 집부터 팔고 이 집을 팔 거란 이야기예요. 순서를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집을 먼저 팔게 만들 것인가는 먼저 세금을 세게 불러줘야만 그 다음에 나머지 집을 먼저 팔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알려주면 와 이거 너무하시네요. 예? 지금 라이브 들으신 분이 이렇게 나왔어요. 부동산 계산기 처음 봤어요. 올해 예비 합격생인데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봐요. 합격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다는 얘기예요. 합격하니까. 제가 강의할 때는 이런 거 있다고 한 번이라도 말하던가요?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왜? 이걸 가지고 실제로 계산 연습을 해버리면 시험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합격하시면 그때 이걸 활용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터득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증여세 한번 가면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이제 증여세 또 이제 전문가 이제 돼보죠. 증여세는 이제 앞으로 빠져나오시면 두 번째 칸에 중간에 증여세가 있어요. 자, 중간에. 자, 증여세 있는데 이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그랬네요. 그럼 이제 거기에 증여자 주는 사람에서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그의 친족 이런데 배우자가 아마 클릭돼 있을 거예요. 돼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증여 재산 가격 밑에 이제 그 칸에다가 증여 재산 가격 10억 하고 넣어보세요. 10억. 그다음에 채무 부담 없음. 자, 채무 부담 같은 거 없죠. 채무 부담 있으면 클릭하는데 없으면 클릭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클릭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증여세 계산 바로 눌러보세요. 자, 그럼 배우자한테 10억을 받으면 증여세 얼마만 내면 되고 있는가? 6,790. 한 6,800 내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만 내면 돼요. 우리 증여세 공부를 한 적이 있는 거 없는가? 없죠. 없는데 증여세 계산해 줘 버렸네. 와서 물어보니까 얼마 받으실 건데요?
누구한테 받을 건데요? 딱 두 마디만 하면 돼요. 증여세는 누구한테 받는가요? 얼마 받는가요? 끝. 그리고 계산기 눌러가지고 계산 결과만 누르면 답이 계산이 나와. 그러면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도 그 의뢰인에게는 그분이 중요한 것은 증여세, 상담이 중요한 거, 세금이 중요한가요? 세금. 내용 필요 없어요, 내용. 아니요, 배우자한테 증여받으면요, 어떡해요, 뭐, 나 들을 필요도 없어요. 세금이 얼마예요? 그러면 증여세 얼마예요? 계산하면 끝. 엄청 계산 빠르시네요. 우리 증여세 전문가예요, 우리가. 중개선을 뭘로 아세요, 지금? 우리 얼마나 중개선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그럼 위에 직계 존속에 가서 직계 존속이라고 다 눌러봐, 이제. 직계 존속은 부모예요, 부모. 직계 존속으로부터 5억을 증여받았네요. 자, 그럼 10억이 아니라 이제 5억만 받은 걸로 가보죠. 5억을 받았고 과거 10년 동안 증여받은 적은 없고 채무부담도 없고 미성년자도 아닙니다. 자, 아무것도 체크할 필요 없어요. 체크할 필요 없이 증여세 계산만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부모한테 제가 오늘 5억을 증여를 받았으면 증여세 얼마를 내야 돼요? 물어보면 한 7,800 정도 내시면 되겠는데요. 7,760만 원 증여세 내시면 돼요. 바로 상담돼 버렸네. 제가요 7,700이 없는데 이 부모님이 이 세금을 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중에 이제 사례에서 배우시면 돼요. 그거는 또 증여예요. 내가 안 냈잖아요. 부모가 내줬으니까 그것도 증여예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증여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는 것도 찾아냈네요. 그럼 다시 이제 또 다 끝나버렸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자녀가 부모한테 증여한다고 했을 때 한번 봐볼게요.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다시. 그러면 이제 직계 비속이 났어요. 직계 비속은 자녀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5억을 증여한다고 예를 들어봐요. 5억을 증여하면 증여세 계산 다시 눌러볼게요. 증여세 계산 누르니까 어차피 똑같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건 둘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위로 가서 직계 존속만 다시 눌러보세요. 자, 직계 존속을 누르시고 수증자가 미성년자인데다가 미성년자에다 클릭해 보세요. 자, 미성년자면 20세 안 된 미성년자 했을 때 클릭하시고 증여세 계산 그대로 놔두고 증여세 계산 눌러보세요. 바뀌었네? 금액이 더 높아져 버리죠? 이게 왜 그러냐면 미성년자 했을 때는 증여 공제가 5천이 아니라 2천으로 줄어요. 자, 공제 한번 가봐요. 3번에 증여재산 공제가 미성년자니까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밑에 해설을 들어봐요. 밑에 참고사항 해가지고 주의사항 이렇게 나오고 쭉 보면 여기에 여기다 안 써놨네.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가 미성년자면 2천만 원이고 미성년자가 아니면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실 게 나중에 이제 사례에서 배울 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뭐가 있냐면 부친한테 제가 증여를 받고 모친한테 증여를 받으면 이제 부친, 모친한테 따로따로 증여를 받으면 따로따로 증여세가 계산되겠는가? 하나로 합쳐서 계산되겠는가? 부친하고 모친한테서 증여를 받으면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요거는 나중에 이제 실무 사례를 보면 또 나오는데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그랬잖아요. 그럼 부친과 모친은 둘 묶어서 직계 존속이죠. 두 분한테 묶어서 5천 공제. 따로따로 5천 아니에요. 부친이 5천, 모친이 5천이 아니라 두 분 합쳐서 5천.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요. 만약에 할아버지가 나에게 증여를 하고 내 부모가 할아버지하고 부모한테 증여를 받으면 묶어서 5천이겠는가? 따로따로 5천이겠는가? 묶어서 5천이에요. 할아버지와 부모도 같은 직계 존속이니까. 위에 직계 존속. 그래서 사례를 공부를 하시라. 그리고 직답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이게 나중에 사무실 오셔가지고 할아버지하고요 내 부모한테 따로따로 증여받으면 그건요 따로따로 5천이에요. 그리고 딱 나갔어. 그런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따로따로 아니라 각각 합쳐서 5천이네. 지금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 세금 내고 내가 잘못 알았으니까 됐지 그러고 오겠는가요? 중개사 사람이 찾아오겠는가? 찾아오죠. 찾아오면 중개사님 그때 말 잘못했어요. 그러고 웃으면서 말하겠는가요? 열 받아버리죠.
예? 큰일 나요. 그거 세금 물어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절대 즉답은 하지 말아야겠잖아요. 즉답하지 마시고 확인하시고, 그래서 꼭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사례를 연습해 놓으셔야 돼요. 사례 연습을 진짜로 많이 해 놓으셔야 돼요. 많이 해 놓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절대로 실수를 안 하도록. 실수하시면 안 돼. 이제 우리가 이제 사례 같은 거 연습을 해봤으니까 이제 실수하는 것은 실수를 안 하실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이제 실수 안 하시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살아남는 방법은 말을 아끼는 거예요. 말을 아끼는 거.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제 실무세법 교재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 요거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실무세법 교재가, 자, 요 교재가 지금 출간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첫날 교재가 출판사에서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자료를 다 만들었던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근데 요 책이 나와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책으로 이제 수업이 나갈 거예요. 이 책으로 나갈 건데, 요걸 활용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제 마음에 맞는 분, 자, 마음에 맞는 분 3명에서 5명 정도 이제 한 팀을 만들어요. 여기 오시는 분이 아니어도 돼. 여기 아니어도 돼요. 이제 중개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공인중개사를 하고 싶으신 분이 있거나 또 주변에 현직 중개사님이 있어도 돼. 아시는 분. 그래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한 팀을 만들어요. 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에 1번에서 2번 정도 이제 모임을 통해서 실무 사례 실전처럼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고객이 되고 한 사람이 답변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3명이다 그러면 한 사람은 공인중개사님, 자, 2분은 고객. 만약에 5분이다 그러면 2분이 공인중개사, 3분이 고객.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실전처럼 연습할 때 사례 하나를 가지고 이 사례의 질문 위에 질문만, 자, 사례 질문이요. 사례별로 한 분이 다른 스터디원을 고객으로 여기고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사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한번 봐볼게요. 우리 교재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교재를 따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보셔도 되고, 안 그러면 교재에 있는 분이 이 사례를 찍어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셔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혼 10년 만에 8쪽에 보면 이런 사례가 났네요.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취득을 합니다. 취득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걸 아는데 어떤 세금을 내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결혼 10년 만에 제가 집 한 채를 사가지고 사는데 이때 세금이 어떤 세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제 물어봐. 이분들이 이제 이제 둘이 부부가 이제 결혼할 사람이 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10년 만에 집 한 채를 샀으면 중개사님이 이분들에게 이제 세금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에 나와 있는 답변을 보고 하면 안 돼요. 책에 나와 있는 답변이 아니라 내가 그분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처음에 집을 사신 분에게 어떤 세금이 있다고 처음에 알려줘야 된가요? 취득세 있다는 거 알려줘야 돼요. 자, 처음에 어떤 세금이 있어요? 그러면 취득세 내야 되는데요. 대화가 안 되네. 취득세 내야 한다 하니까 이분들이 취득세가 뭔 세금인지 아는가요? 잘 모르는가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먹을 정도로 알려주셔야 돼요. 저희가 그 집을 샀다고 해서 세금 일부를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두 분이 또 뭘 물어보겠죠? 그러면 세금은 얼마를 내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얼마짜리 집을 사실 건데요? 그리고 얼마짜리 말하면 그 전에 집이 없고 이번에 무주택자니까 그럼 이제 어플 계산해가지고 계산 딱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자, 계산해가지고 집 없네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세금이 얼마 나오는데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세금이 얼마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또 궁금한 게 뭐가 궁금하냐면 언제까지 내야 돼요? 물어보겠죠. 자, 세금 언제까지 내야 되는가요? 네?
취득한 날로부터 이제 실무에서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하면 큰일 나요. 제일 먼저 등기를 언제 하실 건데요? 등기를 언제, 그리고 이번 시험이 나왔잖아요. 등기를 먼저 할 때는 등기 서류를 접수하는 날까지. 이번에 그게 답이었잖아요. 예, 그게 바로, 그러니까 등기를 언제 하실 건데요?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야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면 그분이 나가겠는, 안 나가겠는가? 안 나가요. 나갈 일이 없어요. 계속 그 자리에서 궁금한 게 묻고 답하고 계속 하다 보면 해결이 다 돼. 그러면 등기를 언제 하실 건데요? 그러면 의뢰인들은 등기를 언제 하는지 모르니까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거야 바로 등기할 때 지금 등기를 잔금 줄 때 바로 하셔야죠. 그래요. 등기는 잔금을 주면서 등기를 바로 해야 되는데 세금도 등기할 때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니까 그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얼마를 내 잔금 날짜에 세금까지 준비를 해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세금까지.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러면 요 세금 말고 다른 세금이 또 있어요 하고 또 물어봐요. 그러면 또 있어요 하고 대답을 어떤 세금이 있어요 하고 대답해 주는가? 참 많이 이제 배웠다고 농어촌 특별세도 있고요. 지방교육세도 있고요. 뭔 세금도 있고요. 뭔 세금도 있고요. 다 말해. 다 말하면 세금이 진짜 많네요. 엄청 많네요. 이거 어떻게 집 산 것보다 세금이 더 나와요? 막 그래요. 에이, 집값보다는 적어요. 그래야 돼. 집값보다는 적어요. 집값보다는 적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또 앞에서 우리 계산할 때 계산해 보니까 어떤 주택은 농어촌 특별세는 안 나와요 그랬는가? 국민주택. 그러면 이제 그분이 거래한 금액이 거래한 주택이 어떤 집인지 중개사님이 그냥 아는가 모르는가요? 알죠. 아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집을 사고자 했으니까 이 집 사면 알잖아요. 아니까 이제는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라는 것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희가 특별히 처음으로 집을 사셨으니까 농특세는 그건 빼드릴게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빼준다는데 그러면 고마워요 그래요. 그러면 네 그거는 빼드리는데 지방교육세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은 부담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러면 하나 빼준다고 하고 하나 낸다니까 빼줬는데 이건 당연히 내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계약서 쓰고 뭐 하다 보면 인지세도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법무사님이 법무사 비용이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궁금한 게 집을 사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세가 나오는지 또 물어봐요. 그러면 집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세가 나와요? 물어보면 그건 고민하지 마세요. 그때 가서 생각하세요. 그러면 절대 대답해 주지 마실 거. 왜? 대답해 주는 순간 대답하는 순간 상대방이 세금이 많다는 걸 알아버리면 거래를 하기가 겁나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샀다가 우리가 팔면 세금 아직 팔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세금 걱정하세요? 그래요. 집 한 채면 비과세 받을 수도 있어요. 집 한 채면 비과세 받아요? 제가 지금 그랬는가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랬는가요? 봐요. 끝에 꼭 빠져나갈 방법은 모색하시라는 거. 받을 수도 있어요. 비과세란 말 안 했죠, 제가? 비과세란 말 절대 안 했어요.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나중에 비과세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비과세 받을 수도 있어요. 요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받을 수도 있어요. 요렇게만 말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로 스터디원들이 서로 궁금한 게 있으면 계속 물어보고 또 중개사님은 계속 다시 또 이 고객에게 물어보고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만이 답을 하니까 정확한 자료가 아니면 절대 답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거짓말하면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확실하게 대답할 정도로 질문하면서 답해주고 질문하면서 답해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꼭 연습할 때요.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면서 그 해결해 가고 실전 연습을 질문 답변을 통해서 해결을 꼭 해 가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너무 인원이 많으면 이게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3명에서 한 5명 정도가 이 교재 사례를 가지고 서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강의 들으시고 연습하시고 또 연습 한번 해본 거 가지고 또 이제 실전 돌아가면서 내 입장에서 한번 대답해보고 내가 중개사가 한번 돼보고 내가 고객이 한번 돼보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스터디온 소통이 가능한 스터디온끼리는 서로
공유 밴드 같은 걸 하나를 만들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도 되는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다 해드리고 있어요. 실세 클럽에서. 아마 많은 분이 가입해서 아마 지금 참여하고 계실 건데, 실세 클럽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사례 하나씩을 올려줘요. 사례 하나씩을 올려주고, 이제 사례가 답변이 어떤 여러 가지 사례를 주고 이 중에서 어떤 게 맞는가. 오늘도 제가 사례를 하나 올렸는데, 오늘 사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오후까지는 오답이 더 많았어요. 정답보다는 오답이 훨씬 많더라고요. 왜? 직답하니까. 직답을 하는 분들은 전부 틀리게 돼 있어요. 사례는. 이 사례, 제가 이게 올리는 사례들은 그냥 평범한 사례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서 정부에게 질의를 올렸던 사례들을 제가 찾아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은 전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개사님도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매번 제가 아침에 하나씩 올려드리고, 그리고 시간을 하루를 줘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답변을 달아주고, 다음날 앞에 결과를 알려주고,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알려줘요. 근데 대신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이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 다음날, 그 다음에도 이걸 확인해서 열어볼 수 있어요. 근데 참여 안 하신 분들은, 눈으로만 보신 분들은 나중에 이 자료가 뭔지 열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스터디 하신 분들하고는 그러면 안 되겠죠. 스터디 하신 분들한테는 모두 다 공유해서 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직접 와서 확인하고 본인이 분석해라. 본인이 분석 안 하면 그 다음에도 못 본다. 근데 이분은 또 이렇게 또 썼네요. 실세클럽 사례 문제 재밌어요. 재밌는 정도가 아니에요. 재밌는 게 아니라 진짜 요거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 진짜 많이 하셔야지. 이 실세클럽에 있는 사례가 실제 어려워요. 어려운데,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 보면 막 정보 자료를 막 찾아가지고 막 글을 올려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찾을지 그래요. 그거 찾기 힘들거든요. 그거 엄청 찾기 힘든데 그걸 그냥 찾아. 요령이 있어요. 여기서 중심 단어가 되는 거 있죠. 중요 단어가 되는 것을 검색해다 올리면, 검색 누르면 쫙 나와요. 그 관련된 사례가 쫙 나와요. 그럼 그거 여러 개를 읽어보면, 조합해보면 이게 답이 딱 보여요. 답이 보여요. 근데 아직 너무 어려워요. 그러네. 진짜 어려워요. 실무 사례는. 사례는 쉬우면 사례가 아니잖아요. 궁금하고 어려우니까 정부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나 이런 경우로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것들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이런 실세클럽 여기를 활용하셔도 되고, 그러면 이 자료를 여기에 다른 분들하고 다 같이 있으니까 스터디원분들만 따로 한 3명에서 5분 정도 본인들 방으로 이걸 끄집어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토론해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본인들이 사례를 못 올릴 것 같으면 여기 있는 사례를 스크랩 해가지고 거기다 띄워놓고 본인들끼리 서로 토론해 보고, 그게 아마 엄청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을 뺀 나머지 365일 중에 일요일 빼고 난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올려드려요. 매번 다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사례는 단순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사례는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상황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절대로 암기하시면 안 돼요. 이 사례를 애워버리시면 안 돼요. 암기해가지고 나는 사례를 암기해서 내가 이걸 그대로 답변하려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 상황에 맞게끔 살짝 바뀌어지니까, 이 사례를 분석을 할 때 어떻게 분석하냐면, 요렇게 나오면 요렇게 되겠네 하고 유사관계들이 나와요. 유사한 사례를 찾아가지고 고객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지금 상담하신 분이 지금 물어보시는 게 이 부분하고 관련돼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돼 있는데 이 사례 참고하시면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하고 많은 걸 알고 계시면 그걸 얼른 출력해서 이제 색으로 형광펜으로 몇 가지만 딱 표시해가지고 여기만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엄청 도움이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근거를 반드시 뒤에 근거를 남겨놓고 같이 복사해서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세청 사례예요, 법제처의 사례예요, 아니면 판례예요. 그 뒤에 명칭을 그대로 복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사례 분석하실 때 이번에 답변 다신 분 보니까 국세청 그 소득 그 조항까지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몇 번 사례라고 그걸 표시를 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 법 볼 줄 아신 분이네 그랬어요. 원래 그걸 써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까지 딱 표시해 줘야만 그때 몇 년 또 몇 월 달에 어디에서 이렇게 답변이 있었다는 것을 그걸 보여주는 그 숫자까지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정보 검색할 때는 꼭 그렇게 해가지고 복사해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고객들 진짜로 아마 도움되실 거예요. 이 정도만 해주신다 하면. 그래서 이거를 실천하신 분이 누구였냐면 실세클럽 명칭을 장명하신 분이 요걸 실제 실천하신 분이에요. 본인이 실세클럽이라는 그 이름을 장명을 하셨어요. 근데 강남에서 중개사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은 아마 31회인가 합격하셨을 거예요. 31회 합격하셔가지고 6개월 만에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전환하셨어요. 그 정도면 매출이 얼마인지 알겠죠?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명을 사업자 등록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매출이 너무 커져가지고 6개월 만에. 그분이 국세청의 질문 답변 중에 백문백답이라는 게 있어요. 국세청에 그 자료실에 가보면 백문백답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중개사 사무실 앞에 있는 거기에 엄청 강남에 아파트 단지가 큰 아파트 단지예요. 엄청 거기에 제가 가서 물어봤거든요. 이 아파트 임대 들어오려면 얼마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임대가 한 30억 정도 된다네요. 임대만. 매매가 아니라 임대가. 그런데 들어와요 그랬더니 방이 없어서 못 들어와요 그러더라고요. 집이 없어서 못 들어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파트 큰 단지에다가 백문백답을 본인이 중개사 사무실 로고를 넣고 해가지고 그걸 다 출력해서 책자처럼 만들어서 집집마다 우편함에다 다 꽂았대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문의가 엄청나게 오시더래요. 왜? 그쪽에 계신 분들은 그 세금이 진짜로 궁금한 거거든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그 백문백답을 전부 다 자료를 출력해가지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래요. 그러면 우리도 이 사례를 여러분 나름대로 다시 작업을 해가지고 사례를 일주일에 2건에서 3건씩만 내 로고 박아가지고 우편함에다가 이렇게 매번 소식지로 일주일이나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소식지로 전해주면은 의뢰인들이 버리지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집에서 한번 읽어보지. 그분들은 세금하고 관련된 사례만 분명히 읽어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런 걸. 그래서 예전에 그걸 소식점 신문처럼 우리 중개사 사무실에 일주일에 신문처럼 만들어가지고 칼럼을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신문 앞에 메인 화면을 잡아가지고 틀을 잡아가지고 한번 준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만 앉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처럼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만 우편함에다 꽂아놔봐라. 그러면 뭔가 있을 거다. 그런 분들은 진짜로 일을 잘해요. 그만큼 노력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 책을 배우고 나서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써먹을 줄 안다는 얘기예요. 어디다가 활용할 줄 알아요. 그럼 꼭 우리 지금 사무실 근처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 사례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자꾸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개사 사무실 번호 계속 찍어서 넣어주면 그게 광고가 엄청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분만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하시면 엄청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사례는 단순히 암기한 게 아니라 여기 그 관련된 유사 사례하고 관련된 걸 찾아가지고 알려주면 상대방 이거 내 일이네? 내 것하고 똑같네? 내 사례하고 똑같은 사례네? 그러면 그 답변을 이미 받은 게 있으니까 그 답변을 활용하시면 돼요. 이제 세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라 여기서 끝날 거예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다음 주부터는 아마 대략 한 5시 반, 6시
6시나 돼야 끝날 거예요. 2시부터 한 6시 정도 돼야 책을 다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은 세법, 화요일 날 이제 창업, 주택 실무,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토지 중개. 이게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예정이 돼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고, 네,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 교재, 요렇게 생긴 교재 있어요. 이 교재는 지금 김포중앙학원에 의뢰하시면 구입할 수도 있고 메가랜드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예, 근데 보니까 가격은 제가 18,000원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 정의값 올라가고 뭐 한다 출판사에서 1,000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19,000원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교재 구매는 메가랜드 홈페이지나 김포중앙 두 군데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책이에요. 2023년치 교재로 사셔야 돼요. 2022년치 사시면 안 돼요. 이미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돼가지고 새로 내년에 개정돼서 사용할 것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2023년치로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멘트가 나왔네요. 자, 이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자주 썼던 이야기예요. 부자 옆에 줄을 서면 또 산삼밭에 가야 산삼을 캘 수 있어요. 이랬어요. 그래서 부자 옆에 줄을 서야만 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있는 분 옆에 딱 달라붙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사무실 할 때도 어디다 중개사 사무실 오픈하면 되는지 이제 다 감 잡았죠. 감 잡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는 이제 스스로 그걸 찾으시면 돼요. 그것을 찾으시고, 그다음에 세금하고 관련된 건 제가 최대한 상담할 수 있을 정도까지 알려드리고, 또 상담하실 때 어떤 식으로 상담해야 되는가를 자꾸 지적을 해드릴 거예요. 딱 강의하다가 이런 건 주의하세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고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메모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개사 사무실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손님이 왔을 때 응대하는 요령, 어떤 식으로 응대할까, 또 세금을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을 할까, 이거 다 다르거든요. 그냥 손님이 문 열고 문 닫고 막 물어본다 해서 그 사람이 아는 결론을 먼저 답해버리면 문 닫고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들어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나하고 한 30분은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을 하고 소통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좀 있으셔야 되고, 기본적인 배경이 조금은 있으셔야 돼요. 좀 있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합격을 하시면 세법이 어느 정도 기본은 돼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법 아무것도 몰라도 계산을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있었죠, 우리.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만도 엄청 큰 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계산기를 가지고 우리 집 시세를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우리 집 한번 계산해 보시면 내가 옛날에 얼마 주고 사가지고 지금 얼마에 팔 건데 세금이 얼마 나올 것인가, 내 집이 몇 개고 어디에 있는 집을 팔면 딱 계산해 보면 금방 나와요. 그러면 대략 이 정도 내가 예상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받으면 얼마 나오고 조금 적게 받으면 얼마 나오고, 이런 것까지 확인해 보시면 아마 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거의 끝날 가는데, 요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백문백답이라고 여기다 써놨는데, 혹시 이제 국세청 들어가 보시면 백문백답이 요게 법이 개정되기 전에 치예요. 1년 전치고, 그 내용들을 백문백답 내용을 개정된 내용으로 만약에 나중에 인쇄하시려면 여러분은 다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혼자는 안 되겠죠. 한 두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하나씩을 그걸 읽어보면서 잘못되어 있는 걸 싹 수정하셔야 돼요. 백문백답을 지금 개정된 내용으로 다시 업데이트 해주는 게 아니라 그때 올라가 있는 걸 그걸 참고하시는 거예요. 한 2, 3년 전에 2년 전인가 올라간 거니까 약간은 바뀐 게 있을 거예요. 바뀐 게 있는데 우리 교재에는 그걸 참고해서 다 개정이 돼서 다 들어갔으니까 교재를 가지고 참고하셔도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2시에 이제 이 교재 가지고 오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는 유인물이 나가지 않고 이 교재만 가지고 나가고, 교재 그 사례 질문만 있어요. 칠판에다는 질문만 띄워놓고 이 질문에 대답을 어떻게 하고, 책에 있는 답변이 아니라 이거 이외 추가적인 답변이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책으로 우리 또 재밌게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가, 그 방법을 한번 알아봐야죠.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